물질로 알려진 아난다마인드. 그런데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유독 한국인에게는 그 수치가 낮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뭐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막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오늘은요, 책 한 권 끼고 야외에서 독서하면서 이 행복 물질을 많이 생성해보면 어떨까요? 오늘도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인생 책방 책방지기 이지혜입니다. 책, 인생 책, 책비싸움, 책수의 권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로주식 탐험가이자 인문, 비즈니스, 기술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네, 첫 번째 코너 고전 읽기 시간입니다. 이시안 작가님 어떤 책 만나볼까요? 원래 이 작가는요, 이방인이라는 작품으로 훨씬 더 알려져 있다가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뜨게 된 작품이 있죠. 바로 뭘까? 이게 패스트입니다. 역시 맞출 것 같았어요. 패스트 하면 이 중세 유럽에 그 막 무섭게 막 번졌던 흑사병 그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흑사병을 현대에 갖고 와서 사실은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 전쟁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시의 창궐한 패스트와 전쟁을 좀 비유해서 쓴 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알베르 까미 하면은 이렇게 뭔가 담배를 물고 저기 어딘가를 고독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반항아적인 그런 눈빛이 떠오르는데요. 그 사진이 되게 유명한데요. 네. 깃을 이렇게 세워요. 맞아요. 못 뿌리고. 이렇게 세우고 탁 하고 하는데 와, 그때 그 청춘들이 반항아 시절에 정말 따라해보고 싶은 그런 맞아, 롤모델 맞아. 같은 그런 포즈죠. 네. 바로 그 알베르 까미가 도대체 왜 이런 사람이 됐는지 이 그 삶을 일단 첫 번째 포인트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전투 중 사망을 하시고 그 어머니가 혼자서 키우기 어려우니까 친정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할머니랑 같이 살게 되는데 그게 다 가난하죠. 근데 알베르 까미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두 명의 스승 때문이에요. 첫 번째 스승은 당시에 초등학교는 졸업을 시켰는데 더 이상 공부를 시킬 수는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만 시키려고 했더니 그때 초등학교에 루이 제르맹이란 교사가 얘는 재능이 너무 있는 애다. 반드시 공부시켜야 된다. 그래서 엄마와 할머니를 설득합니다. 네네. 그리고 개인 과외를 시켜줘요. 열심히 해가지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중학교에 진학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알베르 까미가 굉장히 어린 나이, 40대의 나이에 노벨문학상을 받아요. 네네. 그 연설이. 거기서 어머니 다음으로 이 제르맹 교사한테 감사를 표했다고 해요. 은인인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스승은 장 그르니에라고 프랑스 유명한 철학자 겸 또 소르본 대학의 교수입니다. 30년 동안 편지를 200통씩 주고받으면서 서로 문학적 교류를 한 거예요. 나중에 이 서간집이 모여가지고 또 책이 됐다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까미가 죽기 일주일 전에 그때도 그르니에한테 편지를 썼는데 답장을 받지 못하고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47세로 요절하게 되죠. 47세? 네. 천재는 요절한다고 들었는데 우리 까미가 여기에 해당이 됐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거는 까미가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에서는 좀 부정을, 그리고 페스트에서는 긍정을. 그러니까 약간 정반해가지고 합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랑이란 테마를 다루려고 했는데 요절해가지고 끝내 이걸 이루지 못했죠. 그렇구나. 그 작품을 보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패스트라는 재난이 벌어진 소설 속의 도시로 한번 가볼까요? 1940년대 알제리의 평범한 도시 오랑에서 죽은 쥐가 발견되면서 이건 뭐지? 잠깐 방심한 사이에 순식간에 패스트가 퍼져버리죠. 그러면서 도시가 봉쇄가 되거든요. 이때 정말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주인공 역할을 하는 거는 의사인 리웨입니다. 아무래도 의사다 보니까 그래서 패스트의 최전선에서 직접 싸우고요. 환자가 있기에 치료하면서 버티는 인물. 그리고 두 번째가 리웨의 친구이자 또 도시가 폐쇄되기 전부터 그 호텔에서 묵고 있었던 타루란 사람인데요. 민간 보건대를 조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리웨를 도와주는 인물. 그리고 신부 파넬루가 있죠. 패스트가 처음 번지니까 이거는 신의 형벌이다. 니네가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도 죽는 거예요. 그 신부도 약간 당황하죠. 그리고 랑베르라는 인물이 되게 재밌는데 취재를 하러 오랑시에 와요. 그리고 이제
그 봉쇄가 되니까 이게 나가려고 하는데 불법으로 어떻게 또 나가는 구멍이 만들어져요. 뭔가 자기만 도망가는 것 같다. 이러면서 갈등하다 남아가지고 또 도움을 주는 인물이 있고요. 그리고 그랑이라는 공무원도 있어서 패스트가 창궐한 이 지역에서 민간 보건대에서 봉사하는 인물들. 이런 다양한 인물들이요. 각자의 직업과 상황에 맞춰서 자신의 일을 최대로 하면서 패스트를 견디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패스트 내용이죠. 근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네. 우리 코로나19 때 떠오르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의료진들은 방호복 입고 지친 모습으로 정말 애를 쓰고 사람들 각자 방역 수칙 지키려고 애쓰던 모습들이 그 쫙 주마등처럼 지나가네요. 근데 여기에 패스트는 실제로 그런 전염병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또 다른 주제를 얘기하고도 있거든요. 네. 그 세 번째 포인트로 좀 살펴볼게요. 네. 까미가 이걸 쓸 때는요, 2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패스트는 사실은 전쟁을 의미하기도 했고요. 그 전쟁을 만든 파시즘이나 전체주의 같은 그런 주의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 파시즘이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공을 보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데까지 그 말은 긍정의 어떤 메시지를 전해요. 진정한 여기 이 소설의 주인공은 그랑이다라고 얘기해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박봉에다가 소심하기까지 해서 따지지도 못하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멋진 소설을 써야겠다는 꿈이 있어요. 공무원 끝나고 저녁 때 와가지고 밤마다 소설을 써요. 소설이 잘 되냐? 아니에요. 그러다가 패스트가 닥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낮에는 공무원 일하지, 그 다음에 또 저녁에는 민간 보건대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저녁 때 가서 소설을 또 써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직접 패스트에 감염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까미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실제 패스트를 퇴치하고 그럴 수 있는 건 소시민들, 그냥 자기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거는 뭐 패스트가 퇴치되거나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걸 견디는 힘, 견디면 된다. 그래서 이 부조리한 세상을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이 부조리한 세상을 우리가 견뎌야 된다. 이런 것들을 그랑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코로나19 때 우리도 시민 영웅이라는 표현 많이 썼잖아요. 뭐 예나 지금이나 어떤 사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걸 견디고 극복하게 하는 힘은 대단한 영웅들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해내는 평범한 시민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알베르 까미의 고전 함께 만나봤는데요. 부조리에 맞서는 이야기, 패스트 만나봤습니다.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는 인생 책방, 오늘 모신 주인공은요.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면서 삶에 대해서 오히려 깊이 이해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법의학자시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 유성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경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쇄골절까지 일으킨다는 것은 확인의 의미,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죽음이 이렇게 우리 눈 앞에, 우리의 주변에 늘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삶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직업이 아닌가. 요즘 워낙에 바쁘게 지내시잖아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주 월요일, 금요일에 부검하시는 날로 알고 우와.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번 주도 그러면 어제 이제 월요일이었는데 범죄가 우리나라는 사실 많지 않은 나라라서 네. 1년에 뭐 10만 명당 0.6명 통계청으로 보면 그러면 5천만 명이라 해도 300명에 400명 사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부검을 범죄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어제 부검한 분 중에서 한 분은 폐지를 줍는 분인데 이제 어떤 시장에서 약간 말다툼 끝에 밀었는데 넘어지시면서 이제 사망을 해갖고 그게 그렇게 되면 범죄가 되잖아요.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뭐 그런 것도 하나 부검을 했고 또 2달 동안 연락이 전혀 되지 않은 분 고독사죠. 고독사. 근데 이제 원인을 알 수 없으니까 이미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렇게 부검한 분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채롭게 부검을 합니다. 예전에 들으니까 죽어야 만날 수 있는 남자다 이런 타이틀도 갖고 계시던데. 그럼 우리는 죽기 전에 만난 거야? 만났어요. 아니, 의사로서는 만나면 저는 안 되고요. 이제 이렇게 자연인으로서 이렇게 추천해 주시면 네. 그래서 저도 뭐 이재 아나운서님 너무 팬이고 제가 약간 설렜어요. 어제. 오, 정말요? 너무 좋아하는 제가 옛날 우비 오, 그 권진영입니다. 아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비 소녀 했을 때 내가 와. 사실 너무 이렇게 즐겁게 봤던 거라서 저 해치지 말아주세요. 제가 팬이라고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도 사실 교수님 뵙고 싶었거든요. 사인 받는다고 갖고 네, 제가 오늘 오셨어요. 사인 받으려고 들고 온 책입니다. 제가 사서 본. 감사합니다. 네,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라는 책 정말 흥미롭게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책이 나왔을 당시에 굉장히 화제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6년 만에 신간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지침서 유언 노트라는 책으로 새로 나왔더라고요. 책이 어떤 마음으로 책을 쓰셨는지가 궁금해요. 유언이라니.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오래 살게 되잖아요. 뭐 네. 100세 시대란 말도 네. 있고요. 네. 현대 사회는 죽음과 완벽하게 유리된 이렇게 분리된 사회인지라 많은 분들이 건강에 큰 관심이 많으세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건강에만 관심이 있는데 우리가 끝은 분명히 있잖아요. 네, 끝에 우리가 어떻게 이 소중한 삶을 마무리하는 거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아직까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준비해 보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또 준비되지 않은 죽음 그리고 되게 열심히 사시고 독립적으로 사셨는데 끝에 마무리라는 게 우리가 소설도 엔딩이 멋있어야지 가슴이 맞아요. 뿌듯해지고 영화도 끝이 좋아해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끝을 중간 과정은 건강이라고 생각하면 끝을 좀 준비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일환에서 책을 한번 써봤습니다. 좋은 삶을 살아야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책을 읽으셨군요. 네. 너무 이렇게 뭔가 마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제목만으로도 느껴지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기대되는 책입니다. 근데 뭐 책뿐 아니라 요즘에 유튜브도 또 하시더라고요. 아, 네. 제가 팔로우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근데 교수님의 유튜브 채널명이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데드맨톡, 일명 대맨톡인데 제가 쭉 봤더니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아마 제가 이제 의사 중에서는 좀 굉장히 특이한 직업이잖아요. 네. 이렇게 보통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죽음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한, 건강하게 하기 위한 거고, 전 반대편에서 역추적, 어땠을까? 좀 아쉬운 거, 예를 들면 이러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또 이랬으면 어땠을까? 이런 내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흥미롭게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이 있었나 봐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교수님은 어떤 생각으로 삶을 사실까가 늘 평소에 궁금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죽음 이퀄 후회인데 후회에 대한 생각 별로 안 하잖아요. 근데 죽음을 매일 직면하는 분은 정말 후회 없는 삶을 매일 사시지 않을까라는 맞아.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뭐 아무래도 이 직업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무섭다. 네. 또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허무하다. 삶이란 참 이래도 끝이 있고 저래도 끝이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서 소중하구나. 이 페일 블루 다시라고 우리가 지구를 얘기하잖아요. 네. 아주 그 광활한 우주에 정말 먼지보다도 작은 푸른 점인데 여기에 잠시 살다 가는 건데 네. 좀 소중하게 이 소중하고 좋은 삶을 좀 만들며 살아가는 게 어떨까 그래서 오히려 좀 의미 있게 살려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네. 열심히 왔습니다. 자, 이렇게 삶을 바라보는 고운 눈을 가지신 법의학자 유성호 교수님과 함께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책을 인생책으로 가져오실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바로 이 책입니다. 호스피스 전문의가 쓴 책이에요. 삶의 마지막에 마주치는 10가지 질문. 어떤 책인지 만나보고 올까요? 천여 명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을 지켜본 호스피스 전문의 오츠 슈이치의 에세이. 삶의 마지막에 마주치는 10가지 질문. 우리는 왜 죽음을 이야기해야 하는지, 사람은 어떻게 죽어가고 영원한 삶은 행복한지 등 10가지 질문을 통해 후회 없는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진정한 삶의 시작을 위해 죽음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일단 무거울 수밖에 없잖아요. 굉장히 우리 삶의 무거운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두 분은 이 책 어떻게 읽으셨어요? 왠지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기도 싫고 해가지고 저기 한 귀퉁이에 그냥
쑤셔놓잖아요. 아직은 때가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죽음의 과정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니까 아 나도 언젠가는 저런 끝을 맞이하겠구나. 우리 가족도 그렇고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슬펐습니다. 우리 작가님 어떠셨어요? 저는 제일 좀 재미있었던 게 드라마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죽음은 없다. 뭐 가족들과 이야기하고 그만 보내고 뭐 이런 것들이 뭐 1개월 전부터 의식이 없는 상태도 많고 중세시대 때는 또 죽음을 터부시하지 않고 축제 같은 것으로 또 즐겼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죽음을 마주하는 인간의 여러 가지 자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아버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저희 시아버님이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간암 말기 판정 받으시고 7개월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한 2주 정도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2주 만에 일어나지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괴로웠던 가족들 모두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아버님 생각이 많이 났고 이때 이걸 좀 알았으면은 아버님을 좀 더 편안하게 따뜻하게 보내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끝이라는 거에 대해서 늘 회피하고 그게 당연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보지 않으면 마치 1000년을 살 것처럼 10,000년을 살 것처럼 끝이 있다는 거에 겸허하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조금은 자신의 인생을 좀 낭비하거나 이런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이 책을 읽음으로써 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언젠간 떠나보낼 운명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재 아나운서님이 아버님이 그렇게 떠나신 것처럼 사실은 한 번쯤은 알아줘야 되는 또 내가 이렇게 떠날 때도 나도 이럴 수 있겠구나. 사실 한 번도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도 없는 분들이 맞아요.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래서 딱 한 번만 읽어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인생책으로 골랐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죽음을 통해 삶을 보다입니다. 일단은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 죽음에 이르는 경과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먼저? 네, 이 책에도 뭐 자세히 나왔지만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는 암이고요. 네. 2등이 심장질환, 3위가 폐렴, 4등이 뇌혈관 질환이고요. 지금 현재 5위는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스스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인데 앞으로는 이제 치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암이라는 것은 여기 보셨으면 잘 아시다시피 기능을 좀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이 오면 그게 이제 사람 따라 얘기는 좀 다르지만 또 치료에 따라 다르지만 급격하게 기능을 잃어버리는 시기가 짧게 있습니다. 심장질환이나 뇌렴 이런 질환들은 예를 들면 뇌졸중 생각하시면 많은 분들이 뇌졸중 그러면 한쪽 팔다리가 불편하신 분만 생각하시는데 그분들은 정말로 럭키하신 분들이고 대부분은 요양원에 누워 계시거나 점점 계단식으로 안 좋아지시고 치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기능이라 하면 스스로 옷 입고 스스로 밥 먹고 스스로 화장실에 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특히 암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끝까지 치료받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서 아까 아름다운 죽음은 없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있거든요. 근데 치료에 매몰되다 보면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맞아요. 많이 계세요. 그러면 본인이 굉장히 열심히 살고 훌륭한 사람이 살았는데 이 엔딩 챕터, 피날레를 정리를 못하고 가신 분들도 꽤 있거든요. CSI라고 혹시 예전에 드라마. 그리선 반장이라고 네. CS 라스베가스 LV 편의 주인공이 있는데 그분한테 드라마에서입니다.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냐고 물어봤을 때 암이 제일 좋을 것 같다고 깊게 생각하더니 그냥 준비할 시간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작별할 수도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으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저도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책 내용도 있지만 호스피스 병동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죽기 전에 막 고마워 막 이러잖아요. 막 이렇게 숨을 막 이렇게 쉬잖아요. 근데 이런 거 보면 죽기 전에 그거 아프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사람 떠나보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근데 실제로는 이제 통증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거는 이제 숨내라는 곳에 세로토닌과 관련된 것도 있고요. 이게 의식이 없는 상태, 최소 2주 정도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픈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또 마지막 엔딩을 쓸 수 있는 기간이 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그걸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죽음을 앞둔 사람들 사례가 이 책에 쭉 나오잖아요. 근데 아이 엄마다 보니까 좀 엄마 이야기가 너무 가슴 아프게 다가왔어요. 여기에 62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이 엄마가 어릴 때 자기가 태어나는 날 본인의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사람들에게 너 나타가 엄마가 돌아가셨어라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평생을 죄책감으로 살았던 건데 이분도 이제 결혼해서 행복하게 아이 낳고 살다가 갑자기 또 아프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혹시나 또 자기 때문이라고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가게 될까 봐 계속 기억해야 돼. 엄마가 가는 건 너 때문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엄마의 마음이 너무 절절하게 느껴져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남겨진 사람들한테 나 때문에 주저앉고 네. 인생을 회피하거나 이러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마 어머니의 마음도 딛고 우리가 슬픔이란 건 사실은 잊혀지진 않아요. 상실, 애도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거를 켜켜이 쌓아놓고 또 현실에서 발을 딛고 또 앞으로 나가야 되는 숙명을 갖고 태어났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아마 그걸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이 이 책에서도 잘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있던 사람을 상실했을 때 그 느낌은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절망과 상실감을 좀 극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제가 이번에 새로운 책을 쓴 것도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6년 동안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좀 아프셔갖고 똑같이 이제 네. 오랫동안 치료를 받으시다가 저희 어머니 이제 마지막에 호스피스를 선택하셔서 이만하면 괜찮았다, 좋은 삶이었다라고 정리하시고 떠나셨는데 네. 지금도 이제 여전히 슬픈 마음은 가시진 않습니다. 네. 극복되지 않지만 이 마음을 그대로 안쪽에 넣어두고 소중한 관계, 사랑의 관계로 안쪽에서 뭐라고 그럴까, 승화라고 할까요? 네. 예를 들면 충분히 슬퍼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남을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거든요. 어쩔 때는 자신을 원망하는 수도 생깁니다. 내가 그랬으면 어땠을까? 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의료진을 원망하는 분들도 꽤 계시고 다만 그게 증오나 어떤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또 고인이 어떤 마음을 원할까라는 걸 곰곰이 생각해보고 다만 그 와중에는 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직장을 그만둔다든지 뭐 떠난다든지 이사를 한다든지 이런 큰 일을 하지 않은 채 충분히 슬퍼하라. 네. 충분히 원망해도 된다. 다만 증오로만 변하지 말자라고 하고 그다음에 일상생활을 오히려 영위하도록 하자. 지금 큰 일을 하지 말자. 뭐 요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아버님을 떠나보내신 네. 경험이 있으시니까 아마 주변에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맞아요. 저는 그때가 올림픽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을 하면서 막 신나는 얘기를 전해야 되는데 저는 매일 마음이 슬펐던. 그래서 그건 일상이니까 해야 네, 되죠. 그게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예전만 해도 어르신들은 집에서 죽음을 맞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분리돼서 병원에서 맞게 되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장례식도 못 오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보통 생활하면서 죽음을 받아들였던 그런 게 없어지고 죽음을 터부시하고 나와는 뭔 얘기, 죽음은 마주쳐서는 절대 안 돼. 이렇게 되는 그런 경향이 생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마 절에 들어가시면 옆에 사천왕상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예술가들이 돌아가신 분들 보고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는 부패랑 똑같아요. 눈이 울그락불그하고 혀가 좀 돌출되고 피부 색깔이 녹색이고 이런 사천왕상이 그래서 옛날에는 아주 예전에는 죽음과 이 현실과의 경계가 사실은 왜냐하면 좀 조선시대 같은데 역병이 한번 돌고 나면 돌아가신 분들도 너무 많이 보게 되고 지금은 우리가 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를 이겨냈지만 우리는 완전히 분리돼서 사실은 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죽음을 늘 가까이 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네. 오늘 하루만 슬퍼하자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한번 좀 책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임신을 했는데 친한 분이 상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아이 가졌으니까 오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명을 품고 죽음의 자리에 오지 말란 얘기였는데 저 그냥 갔거든요. 네,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부정탄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지만 그래도 함께 위로해주고 그러고 싶은 마음에 가서 아이도 뭐 잘 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거나 회피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야, 오늘 정말 죽음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을 더 깊이 하게 되는데 자,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바로 이 얘기가 나오네요. 두 번째 키워드는 죽음과 대면하다입니다.
정말 매주 죽음과 대면하고 계시잖아요, 교수님께서는. 근데 이런 법의학자의 길을 어떻게 걷게 되셨을까가 늘 궁금했어요. 저는 그냥 이제 부모님이 네. 특히 어머님이 이제 동네에서 읍내에 나가면 가장 부자가 의사였대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제법 하니까 의과대학을 권유하셨고 또 아버지는 법과대학을 권유하셨는데 근데 이제 저희 집은 어머니가 힘이 셌어요. 제가 나온 대학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인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마지막 수업이 법의학이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게 들은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재밌게 듣는데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중요한 학문인데 제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들으면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년 동안 제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거? 그럼 돈이 안 되나? 도망쳐잖아요, 도망쳐. 당연히 사람이 안 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는 제가 20대니까 이건 내가 해야겠다고 교수님 찾아뵙고 한 달에 얼마 보세요? 이렇게 여쭤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께 이제 전망이 어떻습니까? 교수님 이렇게 여쭤봤더니 교수님이 지금이 최악이니까 더 이상 나빠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는 하기만 하면 떠오를 일만 남았다.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이제 하게 됐고 정말 뭐 부모님께도 말씀드렸더니 옛날 부모님들은 네. 뭐 아들 딸들이 원하면 네. 뭐 잘 설득도 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길을 겪게 된 게 벌써 5, 6년이 넘었는데 28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없었는데 지금은 좀 법의학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 많이 있나요? 이제 제가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제가 10년 만에 제자잖아요. 근데 제 뒤에는 25년 만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인기가 많은 건 아니죠.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아버님은 법대 가라고 그랬고 어머님은 네. 의대 가라고 그랬잖아요. 법의학자니까 이 친구가 우리 둘 걸 다 이제 네. 성취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그야말로 같아요. 하이브리드. 그러면은 일단 법의학자가 돼서 했던 첫 부검 기억하실까요? 첫 성인 부검이 에이즈 환자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지금 고혈압 치료처럼 약을 먹으면 일상생활은 뭐 전혀 문제 없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약이 개발되기 전이니까 당시에 이제 그 오명돈 교수님이라고 이제 감염내과의 대가 교수님께서 잘 치료하고 싶은데 이걸 속속들이 알고 싶다 부검을 통해서 또 요청을 하시고 또 가족분들도 동의를 하셔갖고 네. 이제 저희 도와주시는 기사님들이 의료 기사님들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네.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에이즈에 대한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니까 그래서 네. 제가 제 동기 제 친구한테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 선뜻 그랬는데 이제 둘이 같이 하다가 그 친구가 손이 찔렸어요. 갈비뼈에. 안 돼. 네. 그랬는데 이제 근데 사실 RNA 바이러스라 죽은 다음에 며칠 지나면 이제 바이러스가 사멸되는데 그래도 찔린 당사자는 그리고 네, 그 친구가 그럼요.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었대요. 나가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찔린 다음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괜찮다고 끝까지 내가 나가면 너는 못하지 않느냐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끝까지 한 다음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왜 그게 기억에 많이 남냐면 그 친구가 집에 가서 아내 네. 그러니까 결혼한 지 한 달 됐으니까 막 얘기하고 싶잖아요. 막 울먹거리면서 실렸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저리 가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사랑이 이렇게 빈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 삽니다. 지금 아주 잘 네. 살고 있고 외국에서 훌륭한 격리학자로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그런 사체도 있지만 또 끔찍하게 잔인하게 훼손된 그런 시신도 보셨을 많죠. 것 같은데 그런 거 보면 저는 트라우마도 생길 것 같고 뭐 정말 두려움, 무력감, 허무함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막 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우선 그렇게 오신 분들을 이제 형사님들이 신분증을 갖고 와요. 우리 신분증에는 가장 우리가 괜찮은 네, 모습, 네, 네. 가장 네. 근엄한 모습이 있잖아요. 예쁜 모습.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 이분도 한때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원래 오톱시라는 것이 이제 영어로 부검이라는 건데 AUTOPSY 이거의 어원이 오토스 플러스 옵시스입니다. OPSIS, 오토스. OPSIS, 즉 옵시스는 보다란 뜻이고요. 오토스는 오토매틱, 여러분 그 오토매틱 네. 아시죠? 자동. 네, 오토스의 어원이 라틴어의 어원이 푸슈케, 푸시, 의성어인데요. 뭐 중요한 단어는 아니지만 숨, 영혼이라는 뜻이고요. 즉 오토스는 무슨 뜻이냐? 영혼이 빠진 나를 오토스라고 해요. 언젠가의 나를 보는 일이 바로 부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이 분은 다 타인이기도 하지만 언젠가의 나이기도 하고요. 제가 그분의 인생의 마지막 카메오잖아요. 영화를 보면 이게 다 올라간 다음에 네네네. 끝에 나오는
잠깐 나온 사람이니까 제가 들어줄 게 있으니까 잘 들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무섭다거나 끔찍하다는 생각보다는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잘 봉합해드려야지 잘 마지막까지 해드려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섭진 않아요. 근데 이 부검하시다 보면은 정말 그분의 어떤 사연들도 만나게 되시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사연들도 많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많이 생각나죠. 지금 제가 3,000건이 넘는 부검을 지난 20 몇 년간 했는데 정말 많은 간 하나하나 다 사연이 없는 게 없죠. 제가 제일 뭐 많이 기억나는 사연은 20대 어머님이 아이를 4살짜리 아이를 끌어안고 있다가 이제 화마가 덮쳤는데 아이는 멀쩡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전신 화상을 입고 치료를 한 며칠 받으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왜 부검을 했냐? 화상이 명확한데 근데 이분이 보육원에서 자라셨고 입양과 파양을 2번 겪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된 거예요. 아이고. 또 안타깝게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아이를 출산하고 혼자 키우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이 아이를 왜냐하면 본인은 외롭게 자라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데 부검을 할 때 그분의 얼굴을 보는데 눈물이 말라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마 본인도 외롭게 자라는데 아이가 이제 4살짜리 그리고 아무 일가 친척이 없잖아요. 불구에 잘하셨어요. 또 두고 떠나는 이 마음이 어땠을까 그랬을 때 저도 속으로 울었고 아마 형사님도 이걸 설명해 주시면서 눈에 원래 형사님들이 사실은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조직폭력배와 다를 바가 없어요. 외모는. 이렇게 마동석 느낌. 나는 정의로운데 네. 다 큰 때려잡아야 돼. 세시죠. 근데 네. 그분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보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많이 슬퍼고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충분히 아이들이 있는 분들은 다 그런 느낌이 드시는 그게 가장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죽음에 직면하면서 그 사람의 삶 전체가 나한테 와서 깨달음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요, 이 죽음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화두가 있지 않습니까?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뭐 안락사라던가 뭐 존엄사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교수님 책에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근데 참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분명히 1955년부터 제1차 베이비붐 세대가 시작됐고요. 네. 뭐 74년까지 1, 2차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지만 넓게 보면 한 80년대 중반까지는 거의 100만 가까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20만이 태어나고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제 연금, 노후의 경제적인 것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건강도 생각해야 되고 이 우리의 큰 매스를 누가 책임질까라는 생각을 하면 사실 답은 없어요. 또 이제는 존엄사, 안락사 얘기를 한 번쯤 이게 돼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한 번쯤 사회적 논의, 왜? 여기 국회지만 이거를 단기간에 얘기한 다음에 법으로 하기에는 죽음이란 건 돌이킬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다 정답은 네. 사회적 합의예요. 이거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우리 유성우 교수님과 함께 죽음에 대해서 정말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점점 무거워지는데 우리 진영 씨 조금만 가볍게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까요? 그럴까요? 네. 경랑처럼 개비용 코너 준비했습니다. 자, 짜잔. 그래서 말입니다. 네, 우리 유성호 교수님이 뽑은 그때 그 사건 베스트 3를 준비했습니다. 가볍지는 않겠는데요. 아유, 또 무겁네요. 이렇게 천근만근이에요, 오늘 목이. 네. 그럼 3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안삭 의사 부인 사망 사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 정말 이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희 스승님이 이제 검찰 측 증인이라서 네. 이제 의사 부인인데 만삭이었는데 사실은 정황 증거상 그리고 여러 증거상 남편이 범인일 가능성이 제일 높았는데 남편 측에서 외국 법의학자를 불러왔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법의학계가 예전에 네. 치과 의사 모녀 살인 사건이라고 여러분 이거 방송 보시면 깜짝깜짝 놀라실 텐데 그 사건에서 이제 스위스 법의학자가 오셔갖고 이제 국내 법의학자의 증언을 뭐라 그럴까 반박하셔갖고 이제 무죄를 받았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네. 그런데 이 사건도 똑같이 의사 부인이 그 의사분 즉 피고인 피의자가 캐나다의 유명한 법의학자를 섭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스승님과 네. 이제 법정에서 소위 말하면 대결. 그러니까 오랜만에 저희 한국 법의학이 외국 법의학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트라우마를 벗느냐 또 트라우마에 시달리느냐였는데 네. 그 스승님이 많이 시키셨죠 저한테. 네. 아무래도 제가 조수라고 그래서 이제 해서 이제 그 법정에서 밤 10시 반까지 아마
제가 기억이 납니다. 판사님이 치열하게 여러 가지를 요구하셨고 결론적으로는 유죄 판결이 났던 케이스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때 그 사건 베스트 3 중에 두 번째 2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동학대 정인이 사망 사건. 정말 충격적이었죠. 정말 너무나 안타까웠고요. 온 국민이 정말 너무나 아파하고 분노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법정에서 네. 이제 보통 법정을 잘 안 가려고 그러는데 네.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쪽에서 주장하는 거를 반박하는. 예를 들면 이렇게 신체의 일부가 손상이 됐었는데 네. 정인이를 안고 있다가 떨어뜨렸는데 등으로 떨어졌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반박할 때 저를 막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통은 이제 이 법정에 가서 잘 마주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안 보고 하거든요. 증언을. 근데 그때는 제가 눈빛을 같이 마주치면서 거짓말하고 있다, 당신. 이라고는 얘기하진 않았지만 네. 그래서 정의가 그래도 하늘에 있는 정인이에게 조금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진실이 좀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때 그 사건 베스트 3 중에 대망의 1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윤일병 사건. 왜 이 사건을 1위로 꼽으신 거예요? 윤일병 사건은 사단 A무대에서 이제 빵 먹다가 갑자기 사망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부검도 이제 군에서 실시한 부검에서는 질식사로 나왔었는데 KBS 기자님이 이걸 어디서 우연히 제보를 이렇게 들은 거예요. 파헤쳐갖고 오후 3시쯤에 저한테 서류가 이렇게 두꺼우게 한 2-3개 정도의 분량으로 네. 저에게 보내주신 다음에 9시 뉴스에 나올 거라고 빨리 보래요. 근데 사실은 그게 진실이 아니라 온몸에 구타의 흔적에 의한 사망이었거든요. 그래서 억울한 죽음을 완전히 180도 돌렸다라는. 그리고 이 이후에 아마 군의 그런 좀 인권 개선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제 혼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건이라 1위로 뽑아왔습니다. 그렇군요.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우리 피해자분들과 가족분이 얼마나 억울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우리 유성호 교수님이 뽑은 그때 그 사건 베스트 3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는 메멘토 모리 죽음을 준비하다입니다. 메멘토 모리는 영화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죽음을 그렇죠. 기억하라라는 뜻인데 죽음을 직시하고 이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게 근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뭔가 죽음 하면은 막 우울한 생각에 빠지게도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메멘토 모리 앞에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이게 유명한 그리스의 격언인데 카르페 디엠 메멘토 모리입니다. 카르페 디엠은 다들 오늘을 즐겨라 같은데 네. 또 왜 죽음을 생각하라 얘기하냐.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에 후회 없는 삶이라는 게 결국 어떻게 이루어지냐. 후회 다 있지 않나요?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겁니다. 그냥 이만하면 괜찮았다, 좋았다, 열심히 살았다, 충분히 즐거웠다. 아쉬운 건 있지만 이만하면 괜찮았다라는 걸 하려면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가 잊혀지는 것도 괜찮습니다. 내가 어떤 포지셔닝 할까? 다들 가치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좋은 아빠, 좋은 엄마, 괜찮았던 딸, 뭐 믿음직한 동료, 직장 내에서 좋았던 사람,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마음속에 품고만 있으면 안 되고 지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무슨 말이냐? 죽음을 준비한다는 거 결국은 거꾸로 보면 지금 어떻게 살 건가와 똑같은 거고 또 뭘 물려줄 건가? 많은 분들이 돈 얘기만 요즘에 다 돈 얘기만 하잖아요. 네. 근데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뭘 남길 건가 생각해보면 사실 지금 어떻게 사는가가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죽음을 준비하다는 메멘토 모리라고 해서 슬퍼 막 이럴 수 있는데 사실 그 앞에는 까르페 디엠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하나로 유언을 한번 써보는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셨듯이 유언하면은 저기 남쪽 땅은 큰형 주고 저기 북쪽은 네가 가져라 이렇게 하는 것들 생각하거든요. 땅이 많으시네요. 저는 없는데 근데 그런 거 말고 정말 유언을 제대로 쓰는 걸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난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싫어하고 난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정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 책 본문에도 제가 예시로 손으로 쓴 제 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좋아했는지 생각해 보니까 이문세 가수의 소녀라는 것도 좋아하고요. 어린 왕자라는 책도 굉장히 좋아했고요.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손으로 쓴 게 있거든요. 혹시 네.
하실 필요 없고요. 꼭 사서 봐야겠네요. 아니. 그래서 제가 사라는 게 아니고 서점에서 네. 아니면 도서관에서 한 번쯤 이 사람은 이렇게 예시를 썼구나 하고 부담 없이 한 번쯤 제가 1년에 한 번씩 쓰는데요. 장강명 작가라고 아시죠? 네. 장강명 작가님도 네네. 한 1년에 한 번씩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얘기 나눠보니까 저랑 공통점이 1년에 한 번씩 쓰고 또 나를 돌아보고 또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분은 부부끼리 쓰신대요. 너무 좋네요. 그래서 그거 한번 써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죽음의 순간에 와로 원더풀 월드가 흐르는 화이트 와인이 있는 장례식은 생각만 해도 너무 근사하네요. 예전에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실 때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다 당황하고 결국 장지도 좀 이상하게 써가지고 다시 해야 됐고 굉장히 좀 서툴었다는 그런 느낌? 네,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좀 해놓으시면 나중에라도 그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능숙한 사람은 없잖아요. 아이, 우리 모두 그럼요.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 맞아요. 누구나 죽음 앞엔 서툴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교수님께서 인생책으로 가져오신 삶의 마지막에 마주치는 10가지 질문을 통해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짤막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사실 죽음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는데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메시지는 죽음을 생각함으로써 사실은 삶을 좀 더 충실하고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다. 그래서 한 번쯤 죽음을 생각해보자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영 씨 오늘 교수님 만나본 소감 어떠셨어요? 우리 교수님 만나고선 이제 뭐 숙제도 또 내주신 것 같아요. 유언 한번 써보라는 숙제도. 그래서 집에 가서 저희 남편 오서방이랑 꼭 한번 써봐야겠다. 쓰다가 두 분 막 우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서로 또 붙잡고? 싸우겠지. 치킨 왜 못 먹겠어 막. 당황하실 것 같아요. 딱 앉아봐, 유서 써, 막 이러면.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오늘만큼은 정말 이 소확행,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보통의 하루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시안 작가님 간단한 추천평 부탁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네. 성대결절 초기 진단을 받아서 그러니까요. 목소리를 잃고서 네. 평소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었던 게 얼마나 소중한 거군을 잃고 나서 좀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이건 돌아오긴 할 거고 네. 그리고 삶에 대해서는 그런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죽어볼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책을 보면서 죽음에 대해서 좀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오늘의 나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한 번쯤 꼭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이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내 삶을 대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책에 있는 글을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해볼까 하는데요. 후회 없는 죽음이란 곧 후회 없는 삶을 의미한다. 내 인생에 어울리는 에필로그를 상상해보라. 우리는 죽음을 상상할 수 있기에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죽음을 늘 직면하는 분을 통해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법의학자 유성원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결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챕터의 시작입니다. 사랑만으로 충분할 줄 알았지만 함께 살아간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죠. 오늘은 그렇게 결혼 이후에 진짜 이야기를 담은 책들을 소개합니다. 서로를 알아가고 때로는 부딪히며 우리라는 이름으로 완성되어가는 여정. 곧 전문가의 서평과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도서도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아무도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던 결혼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결혼은 어째서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하필 그 남자, 그 여자인 걸까요? 나는 미혼부 연예인과 결혼했다는 한 여성이 결혼을 앞두고 겪은 감정의 동요와 결혼 이후 마주한 현실 속에서 갈등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솔직하게 담아낸 책입니다. 작가 장정윤 씨는 36살이 됐을 무렵 소개팅을 하루에 3번씩 소화하며 꽤 괜찮은 남자를 만난 적도 있지만 마음이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 소개팅마저 끊기던 어느 날 그녀에게 뜻밖의 인물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미혼부이자 연예인 김승현 씨였습니다. 그는 한 달 동안 그녀에게 꾸준히 영화 보자, 술을 먹자 연락했다고 하는데요. 만남을 계속 거절했던 그녀. 그녀는 엄마에게 이 상황을 털어놨고 돌아온 건 김칫국 마시지 마라는 핀잔뿐이었죠. 결국 생각을 바꾼 그녀는 그를 만나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소주 4병을 나눠 마셨고 잔뜩 취한 김승현 씨가 장 작가, 우리 사귈래요? 라고 고백하면서 연애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만난 지 3달 만에 상견례, 그리고 8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죠. 결혼이란 건 사랑의 끝이 아니라 현실의 시작이라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는데요. 이혼까지 고민했던 어느 봄날, 그녀는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처음엔 그를 탓하는 글이 될 줄 알았지만 글을 쓰면 쓸수록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을 고쳐먹는데요. 기꺼이 이 허들들을 넘어버리라. 결혼이란 서로의 힘을 닦고 또 닦으며 살아간다는 것. 어쩌면 지금 누군가의 현실일지도 모를 이야기. 나는 미혼부 연예인과 결혼했다였습니다. 부부는 늘 한마음이어야 한다는 말. 같은 침대에서 자는 것이 사랑의 증표처럼 여겨지는 세상. 그 익숙한 통념에 반기를 든 부부가 있습니다. 신혼이지만 각방을 씁니다는 결혼이라는 제도에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응답한 한 부부의 솔직하고 따뜻한 기록입니다. 시간을 쫓기지 않고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예식을 원한 두 사람은 돌잔초를 빌려 본식과 식사를 한자리에서 함께하는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마지막 절차엔 부모님께 감사패를 전하며 형식을 벗어난 진심이 담긴 예식을 완성해냅니다. 또한 이들은 연애 시절부터 동거를 해왔지만 침대만큼은 각자 쓰기로 약속했는데요. 남편은 베개에 머리를 뉘면 바로 잠들고 아내는 밤늦게까지 책을 읽으면서 하루를 갈무리한다고 합니다. 체온도 달랐고 알람 맞추는 시간도 달랐기에 서로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각자의 방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들에겐 가장 큰 배려였던 거죠. 이처럼 각방을 쓰게 된 이유를 따라가다 보면 사랑이라는 것이 꼭 같은 공간을 함께 써야만 깊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저자는 결혼하면 다 그렇지라는 고정관념을 가볍게 깨뜨려주는데요. 결혼을 앞둔 이들에겐 선택의 기준을, 결혼 중인 이들에겐 점검의 기회를, 결혼을 망설이는 이들에겐 또 다른 가능성을 건넵니다. 틀에 나를 맞추기보다 서로 잘 지내는 방법을 찾기로 한 사람들의 이야기. 신혼이지만 각방을 씁니다 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자아란 어쩌면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거울에 비친 익숙한 얼굴을 보며 우리는 자신을 하나의 자아라 믿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진짜 나일까요? 나라는 착각은 뇌실험, 자전적 기억, 그리고 심리학적 서사 구조를 통해 자아란 무엇인가를 깊이 탐구한 책입니다. 저자는 16살 소년 시절 트럭에 치일 뻔했던 순간을 떠올립니다. 그때 그는 마치 몸을 빠져나온 듯 공중에 떠 있었고 아래에 있는 자신과 운전자의 눈동자 속 공포까지 생생히 바라봤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경험은 초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뇌가 일으킨 비인격화라는 심리적 방어 반응으로 설명되는데요. 책에서는 자아가 수많은 기억 조각을 편집하고 만들어내는 하이라이트 영상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어제의 나, 오늘의 나, 내일의 나는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그 차이는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 명확해진다고 하죠. 그래서 10년 전 사진 속 나가 낯설고 마치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서평자인 황혜진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이 책에 대해 인문학적 통찰이 뇌과학으로 증명되어 고맙고 반가운 마음이다. 이 책을 읽고 자아를 변화시켜 보고자 하는 이들에게 문학치료를 권하고 싶다라며 적극 추천했습니다. 뇌의 구조로부터 출발해 자아의 본질을 해체하는 책, 바로 나라는 착각입니다.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몸 좀 쓰면 어때?입니다. 자격증 없이 낮은 일당과 땀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자신만의 길을 만든 자들의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무거운 자재를 나르다 보면 밤엔 손끝이 욱신거리지만 그렇게 익힌 기술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자산이 됩니다.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이 일궈낸 결과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회를 어떻게 지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초록 감각인데요. 책상 위 화분 하나가 집중력을 높이고 새소리가 통증을 완화시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책은 숲의 향, 나무의 질감, 꽃의 색과 모양까지 감각마다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일상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합니다. 자연을 더 잘 알고 더 잘 느끼고 싶은 이들을 위한 친절한 지침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브랜드 없는 삶입니다. 거울 속 옷차림은 완벽한데 마음은 왜 이리 허전할까요? 명품 가방을 메고서도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 누구나 있었을 겁니다. 이 책은 왜 사는가가 아닌 왜 사고 싶은가를 묻습니다. 그 질문을 통해 더 갖고 더 보여주는 삶 대신 덜어내고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는데요. 소유 대신 존재로 살아가고 싶은 이들에게 묵직한 전환점이 되어줄 책입니다.